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음의 지속이 기대될 때에만, 아니 있음의 지속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까지 존재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고 대하는 그 모든 있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잠시 있음 속에 머물다가 없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연적인 있음들이긴 하지만 모두 있음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니, 있음의 본질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있음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있음들이 다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그러한 현상 밑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 모든 것이 변화 속에서 없음으로 함몰되어 가지 않도록 막고 있을 것이다. 비록 모든 있는 것들이 변화의 와중에 놓여 있다고 해도 분명 있음의 본질은 변화하는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밑바탕에 놓여 있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버티는 어떤 것, 즉 기체 또는 실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음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게 된다. 우리의 삶이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인 현실적인 있음의 세계와 이 세계의 밑바탕에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견뎌내며 계속 있게끔 하고 있는 본질 또는 실체의 세계가 그것이다. 있음의 본래적 의미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생성, 소멸, 변화, 운동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허용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요하고 지속적인 있음, 있음 그 자체, 또는 본질 그 자체, 실체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있음을 육신의 눈이 아닌 정신의 눈으로 직관할 수 있으며 그것은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이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나 대할 수 있다. 이리하여 존재하면 존재의 본질, 본모습으로 실체를 떠올리고 이념과 이데아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음을 뜻하게 되었다. 최고의 있음, 최고의 본질, 최고의 실체로서 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기상님이 설명하는 내용 자체는 통상적인 존재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존재론에서 서구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론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존재론의 큰 흐름 중에 우선 플라톤이 얘기했던 어떤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얘기다. 형이상학이죠. 또 하나는 크리스천 전통 속에서 하느님만이 유일한 존재자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현상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허망한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뿌리 깊은 어떤 이원론이 속에도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실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는 개념이 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어떤 이론들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표현되는 방식이 꼭 동양, 서양 가릴 것은 없지만 동양 분들은 이런 견해와 많이 다른 또 입장에서 존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들은 단순한 하이데거가 고민했던 사유가 아니고 동서양의 영성가나 철학가들이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는 고민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 생각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졌던 존재론 속에 뭐가 잘못된 게 있었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고민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존재론이 있었는데 그리스 철학 이후에는 서구의 철학 속에서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존재에 대한 이론, 존재에 대한 성찰은 망각 속에 묻혀 있었다. 그래서 서구의 철학들이 존재론을 충분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전통 속에 있어 왔던 여러 철학자들,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 잘못된 부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하이데거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존재론을 펼치겠다는 이런 본인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서구에서 보통 이 본질이란 혹은 실체라는 본질 또는 실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까지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앞으로 하이데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계속 따라가 보죠. 네. 존재는 존재하는 것과 같은 표현 속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 경우 그것은 우리의 일상 용어인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존재는 존재함, 있음이 실사화된 경우이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존재라는 개념 대신에 유라는 개념이 철학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다양한 변형에 적당치 않아 존재라는 개념의 자리를 내주고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건 존재하는, 즉 있는 것은 모두 존재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으로 합류해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존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가장 초월적인 범주인 셈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는 무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쓰고 그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있음의 의미 외에도 존재는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다의 의미이다. 흔히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한다. 이 경우 우리는 인간에게 대해 그가 이성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때 그 사람은 야만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야만적 존재로서 그 사람의 못된 측면을 자세하게 열거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말의 일상적 사용에서도 어떤 것의 어떠함 또는 무엇임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뭐뭐이다를 무슨 존재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 용법이 우리말에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서술적 용법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이며 영어, 독일어, 불어 등의 서구 언어권에서는 이러한 연계사로서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존재는 이와 같이 있음과 뭐뭐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언어 사용, 학문적인 논의와 주제 탐구 등에서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존재 개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의 설명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존재라는 개념에는 있음과 뭐뭐임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으며 반대로 우리가 있음과 뭐뭐임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배경에는 존재에 대한 논의가 깔려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이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통상적으로 숲이 있다라고 할 때는 숲이 있다 없다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숲이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다 라고 이렇게 그 어떤 속성을 설명하는 할 때도 있음이라는 게 같이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동사 있음이라는 동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무엇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있음이라는 것과 함께 어떤 것이 어떠한 것으로 있다.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것의 존재자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있는 것, 그것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 붉은 것인지, 파란 것인지, 이런 속성을 설명할 때도 그러니까 붉다는 것은 붉음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있다라는 표현이 결국은 비동사가 모든 것에 전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나무가 아름답다고 할 때 말하자면 나무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름다움은 나무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하게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뿐만이 아니고 나무의 속성까지도 이렇게 설명할 때 계속 그걸 연결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비동사라는 이 있음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 사용되는 방식이 아마 언어마다 다르긴 할 텐데 지금 하이데거의 설명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애써 지금 우리말도 하이데거에 맞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평소에 우리가 뭐뭐 있다, 뭐뭐이다에 대해서 어떤 정의하고 그 대상이나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의를 내리는 게 이게 이제 책에서 말하는 어떤 통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음,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하고 또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선입견이나 그런 것으로 또 평가되어지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더 여기서 어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상징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되어지는데요. 뭐 일상적인 존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상징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존재하는 토대에 보이지 않는 본질 그런 의미로 예를 들면 분명히 우리가 앞에 나무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나무 너머에서 보여지는 어떤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어떤 아까 여기 책에서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눈이라든지 어떤 그 이상 너머의 어떤 사고적인 눈의 어떤 시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좀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을 묵상하거나 관상하는 이런 기도법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러 형상으로 나무로 풀로 드러나고 있지만 나무나 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무나 풀을 창조한 어떤 본질이 있다고 본다면 참으로 있음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있음은 하느님이라는 이런 개념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천을 보면서 그 산천의 어떤 배경에 깔려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면 그 기저에 있는 그 존재를 볼 수도 있다고 그 존재는 하느님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어떤 세계 그 세계 너머에 있는 또 근원적인 어떤 존재 존재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계도 존재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현상계를 넘어 있는 본질적인 것 실체 본질이나 실체도 존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이데거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이데거는 여기서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만나는 실체 우리가 만나는 여러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동물 우리가 만나는 여러 식물인데 사과나무도 여기에 있는 사과나무 저기에 있는 사과나무 한국에 있는 사과나무 다양한 곳에 있는데 우리는 사과나무를 보면 다 똑같이 사과나무라고 인정하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과나무라는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다양한 사과나무를 보고 인식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삼각형을 생각을 하면 삼각형 무수한 세모꼴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완전한 삼각형인가? 근데 그건 관념론 속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한 삼각형은 이데아의 세계 속에 있는데 그것의 그림자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체를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해왔던 이런 전통인데 그 전통과 함께 일상적으로는 이 존재라는 개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철학적인 사유 없이 특별한 그냥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떤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철학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볼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들이 다 당연하고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자가 그걸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아주 경이롭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려진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거라는 쪽에서 이렇게 철학자들의 역할이 보통 사람들의 사유하고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생각하는 것,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철학자는 전혀 다른 어떤 관점에서 퍼스펙티브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허상이냐 실상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나잖아 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많은 사유를 하게 되는 출발점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분석 쪽에서도 많은 게 질문의 기법을 사용해요. 옛날에는 해석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프로이드는 어떤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화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 있지만 그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얻는 것 해석이 아주 정신분석에 아주 중요한 툴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석을 중심으로 치료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발달된 어떤 대인관계 심리학이나 현대 정신분석이나 이쪽에서는 실제 기법으로서는 해석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좋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은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는 잘 모르는데 상담자는 알고 있어서 상담자가 일깨워준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런데 질문은 당신이 알고 있을 텐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떤 통찰이 생겨날 때 우리가 해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담자가 가진 통찰을 내담자에게 주는 케이스인데 질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당신이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그분 스스로가 통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역할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철학자가 해답까지 다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고유한 해답이 있지만 그 해답이 절대적으로 통용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해답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 별개로 그 질문 자체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 각자가 스스로 통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 공부를 하지만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본인이 이해한 철학적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분이 가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이데거식으로 하이데거가 체득한 대답이 있지만 그것이 다 맞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스럽게 사고해야만 참으로 어떤 우리 것이 되는 어떤 철학 공부가 될 거다. 그래서 교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기죽지 않고 하이데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예, 하이데거 얘기 속에 말이 되지 않는 얘기도 다 숨겨져 있어요. 이 속에. 예, 애썼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갔을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몰라? 하면서 그냥 쑥 넘어갔는데 사실은 자기 논리대로 하면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논리의 비약 같은 것도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지나치게 자기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개념을 확대해 나가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히스토리 속에서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굉장히 현재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어쩌면 이분이 보는 관점에서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분은 니체나 케고르 같은 실존주의의 어떤 선구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 실존적인 어떤 통찰을 그 이전에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엘케고르나 니체로부터 가져와서 그걸 그런 실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의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세워요. 그래서 후설이 가지고 있는 현상학 그중에도 인텐셔널리티라고 하는 것, 지향성에 대한 후설의 이론들 중에 본인이 봐서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입장을 후설의 이론 중에 약한 고리들을 찾아서 비판하는데 어쩌면 실존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공헌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여러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유가 그렇게 무시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 그렇게 보아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여러 영역에서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공부와 함께 하이데거에 영향을 주신 분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설이 브렌타노라는 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이분은 브렌타노는 19세기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학적인 심리학을 주창했던 분이니까 과학적 심리학, 사이언티픽 사이콜로지를 주장했던 분인데 거기서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텐셔널리티 개념을 발달시켜서 후설이 인텐셔널리티 중심으로서 현상학을 대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설로부터 다시 하이데거가 공부를 하는데 실존주의적 선각자들의 실존주의 개념을 들여와서 이 자기 스승인 후설의 인텐셔널리티 어떤 지향성에 대한 이론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을 본인의 이론으로 소화한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프로이드도 브렌타노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학통으로 보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하이데거의 스승인 후설과 프로이드는 뭐라고 할까요? 같은 학파에 소속하는 어떤 도반들이었더라고요. 브렌타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정신분석을 해온 거죠.
정신분석을 세웠는데 이게 후설은 현상학으로 대성을 하고 그리고 그 후설의 제자인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적인 현상학으로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철학적인 기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 현상학이나 후설이나 하이데거 이론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인텐셔널리티라는 것은 어웨어니스라는 거죠. 결국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중심의 의식 중심의 현상학인데 그 의식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프로이드는 또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활용해서 정신분석을 대성시킨 거죠. 그렇지만 무의식을 중심으로 이론을 세웠지만 무의식의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브렌트 하너가 얘기했던 과학적인 심리학을 더 발달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지만 무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의식을 의식화한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식 중심의 철학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그쪽에서 보지 못했던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본다고 하는 점에서 발달되긴 했지만 이 현상학적으로 발달한 이러한 통찰과 정신분석적으로 발달한 이 통찰이 근원에서 가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도 현상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하이데거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이분들이 다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은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삶으로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식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식 철학의 영향 속에서 무의식도 함께 발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의 현상학이나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 속에서 다 발달시키지 못한 부분은 정신분석 쪽에서 발달한 것을 가져와야 되고 정신분석은 또 이런 철학적인 사유나 현상학적인 방법들을 충분하게 더 발달한 과거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현대적으로 발달한 이런 새로운 통찰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이 철학적인 배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여러 개념들이 좀 더 선명해진다고 느껴져요. 이게 사실 전에 불교 철학을 조금 볼 때나 그 노자의 도덕경 첫 문장에 도는 예.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어떤 하이데거랑 노자랑 생각해보면 노자가 훨씬 더 위에 사람이고 서양에서 중국 고전도 다 갔다가 그분들도 다 해석하고 원본도 갖고 있고 그럴 테니까 그렇죠. 이 서양 분들도 이 중국의 그 고대 철학을 중국 거나 인도 거나 그런 거를 다 갖다가 충분히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제 나름대로의 수업 내용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에요. 연구할 부분인데 하이데거나 여러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동양 고전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분들의 사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요. 그리스 시대에도 페라다스카라는 사유를 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극히 소수고 어떤 역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동양인들이 오랫동안 발달시켜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노장 사상 중에 장자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장자는 저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노자는 도덕경을 쓰긴 했지만 장자가 훨씬 더 문필가로서 소질이 있어서 철학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을 아주 화려하게 잘 펼쳐낸 분이어서 그분이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고 제가 하버드 대학에 철학 교수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다. 하이데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런데 자기가 충분하게 동양의 클래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같은 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동양적인 어떤 개념들을 잘 소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양적인 사유의 영향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큰 발달을 가져왔지만 우리 동양 사람인 우리가 서양 분들이 동양 사상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동양 사상과 유사한 생각을 하면서 발달시킨 철학의 사유들을 우리가 거꾸로 가져오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실존주의 철학이나 특히 하이데거의 공부가 우리 각자의 사유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분들 스스로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동양적인 어떤 사유에 깊은 영향을 받은 철학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그 철학을 서양의 것과 동양의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하는 얘기는 그리스 철학 중심으로 그리스의 존재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한 것으로 하이데거는 그리스 시대의 존재론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동양적인 사유의 근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동양적인 어떤 사유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이분이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분에게 영향을 미친 실존주의의 선구자들, 그분들 자체가 동양적인 사유의 세례를 많이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도 그 영향권 하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우리 조미료라는 게 없었죠. 제 기억으로는 미원 미풍 전쟁이 한국에 있었는데 미원 미풍 전쟁이 있으면서 한국의 어떤 음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옛날에는 미원 미풍을 쳐야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미료 업계가 굉장히 크게 발달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조미료가 썩 좋은 게 아니니까 이런 조미료 없이 조미료 없는 음식을 좀 먹고 싶다는 수요가 많은데 이제 음식점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MSG 프리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광고에 내고 우리는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적인 요식업주를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직접 조미료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식재료 자체에 이미 조미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는 이 요식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손님이 원하는 대로 조미료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이분이 자기가 모든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닌데 이 재료 공급업자들이 다 이미 조미료를 사용한 원재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조미료가 들어있는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라는 얘기가 솔직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스스로는 동양의 세례를 받자 동양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그건 그냥 믿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이데거의 사상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이미 동양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하이데거의 철학 속에서도 동양적인 사유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을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 동양적인 사유로 더 잘 이해된다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도 동양적인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